문자라는 것은 공간,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가까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둘은 알파벳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어떤 기호를 미리 약속을 해둬야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쓰면은 너는 이렇게 읽어줘, 그런 거죠. 이것은 좀 분명하고 좀 간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규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 이 문자를 사회 전체의 구성원이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 그러겠죠. 문자는 고유한 부호가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만한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는 28개의 자모가 있죠. 뭐 지금은 개량해서 24개를 쓰고 있는데 영어는 26개 알파벳이 있죠. 그러면은 한자라는 문자는 몇 개일까요? 지금 이 말을 듣는 분은 순간 멈칫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바보야, 한자는 달라. 상형 문자야.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거야. 그린 거야.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문자는 당연히 고유부호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이가 도화지에다 끄적끄적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문자입니까? 자, 또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한자는 214개 부수가 있어. 그게 고유부호야. 하지만 214부수는 청대에 발간된 그 강의자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글자들을 분류해 놓은 목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한 때 만들어진 설문회자라는 사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540개 부수로 되어 있죠. 고유부호가 아니에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새, 이것은 시옷과 애가 결합한 글자죠. 버즈 역시 알파벳 BIRD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세조라는 글자죠. 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글꼴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글자입니까? 그림입니까? 여러분은 또 순간 멈칫했을 거예요. 왜냐? 글자라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혼란스럽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한자의 고유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한문학과라든지 중문과 전공자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어려서 한자를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단지 이런 글자들이 눈을 씻고 봐도 개, 소, 뭐 도끼날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문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이 옥편을 샀던 해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가 뭐 2008년도였으니까 벌써 1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사봅니다. 제가 집을 옮기면서 책장을 두고 와서 그러는데 아마 이것의 2배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둘 책이 늘어날 때마다 오히려 궁금증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왜냐? 이상한 거예요. 글자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뭐 다 때려치고 이제 꼴방에 갇혀가지고 이 문자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글자 이전에 서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 각골문, 근문, 소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이 설문회자라는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참이 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내천이라는 글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 글자가 원래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구부라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펴놓은 거지? 그때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라는 건 냇물인데 그러면은 이거는 혹시 구비를 치면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물줄기를 그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옛 글자들을 이렇게 좀 찾아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들인데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리을자는 모두 내려가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8팔이라는 글자도 있고 이 안석괴인데 리을자가 여기 또 하나 리을자가 있습니다. 이 안석괴라는 거는 앉는 거니까 내려가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때 온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직감을 했죠. 아하, 이 문자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구나. 부호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뭐를 했느냐면은 이 글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비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뜯고 저리 뜯고 별짓을 다 해본 거죠. 그랬더니 모든 글자가 이것들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9개의 글자, 이것이 바로 한자의 알파벳 고유부호입니다. 몇 글자만 예로 들어볼게요. 이 나릴이라는 글자는 동그라미하고 가로선의 결합이죠. 그죠? 전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세로선과 가로선의 결합이고, 여덟팔이라는 글자는 리을자 모양의 글자와 S자 모양의 글자의 결합이죠. 나무 목은 입 벌릴 감, 그리고 세로선 뚫을 곤입니다. 그리고 덮을멱이라는 글자의 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를 했을까요? 이제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추적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조금, 아주 조금 머리가 좀 아픈 일이긴 한데, 지금 나한테 이거를 좀 다시 해봐라 그러면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절대. 좀 그렇습니다. 머리를 좀 쥐어 뜯어야 돼, 사실은. 그러다가 이게 좀 어수선하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리 놓고 저리 놓고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역시 요놈들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점선면의 원리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할 얘기는 이 고유부호 9개의 의미와 그리고 이것들의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자는 문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을 뿐이지 당연히 고유부호로 되어 있겠죠. 그것은 모두 9개고 모든 글자는 이것들로 되어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30분만 옛 글자들을 한번 쪼개보세요. 바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새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히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자라는 것은 의미를 충족하는 글자를 먼저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실제 사물이나 장면처럼 보이게 배치를 해서 글자가 그림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글자를 그림처럼 보이게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학설이라든지 자원 해설서 풀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강물에다 버리고 맏아들을 잡아먹고 부모를 몽둥이로 쳐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까? 절국공의로 시간을 잰답니다. 도끼라는 것은 푸주간에서 백정들이 고기를 잡을 때 쓰죠. 또 뭐 나무를 벤다든가 장작을 팰 때 쓰는 거죠. 근데 이 도끼가 왕을 상징한답니다. 아니 사극에다 도끼를 차고 다니는 왕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박물관에서라도. 이게 다 글자를 단순한 그림으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이 글자가 개, 소로 보이십니까? 아니 짐승이라면 네 발과 좀 꼬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담을 넘는 도둑이고 이 글자는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이죠. 자, 글자를 보세요. 이 글자에는 사람이 앉는 동작인 안석기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가지를 뻗는 모양인 쌍날철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가 되고 풀이 소가 된 거예요. 아이들 학습지입니다. 물론 서점에 있는 모든 한자책도 다 마찬가지죠. 과연 이 글자하고 이 그림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화가들만 죽어라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좀 자꾸 깨워 맞춰야 되니까.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물과 현상이 존재하죠. 사람 뼈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사람, 뭐 나무, 코끼리, 몇몇 사물은 그릴 수가 있죠. 하지만은 사랑한다, 미워한다, 빨리, 천천히 이런 걸 다 어떻게 그리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달리 그리고 그것을 문자로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림은 그림일 뿐 고유보호로 이루어진 문자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한자 해설서, 논문, 학설, 학술지, 각골문, 근문, 연구자료 등등등 한자 해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단 0.01%의 예외도 없이 100%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한자는 문자인데 세뇌가 돼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두들 글자를 단순한 그림으로 보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자 원리 강의를 시작합니다. 목차를 소개할게요.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뜻글자의 3요소인 모양, 뜻,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한자 원리로 알려진 육서법은 잘못 해석되었는데요. 이것을 바로잡고 2000년 만에 다시 정의할 것입니다. 몇 가지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소전체입니다. 자, 한자는 글자 모양이 크게 변했는데 예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해서체인데 예서는 그냥 같은 글자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예서는 종례자죠. 그러니까 이 서체는 주된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예속된 글자, 부속 글자, 변형 서체라는 말이죠. 무슨 종들이 쓰는 글자가 아니라 노예들한테 글자를 가르쳤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 원형은 누구냐? 바로 그 이전의 글자 각골문, 금문, 소전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물고기여라는 글자는 이렇게 변했는데 아래 불화자가 4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글적이라는 글자는요. 아래가 불화죠. 그런데 세로선 둘과 8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또 위는요. 큰 대자가 흑토자로 바뀌었어요. 제 멋대로죠. 말만 어떻습니까? 4발과 꼬리가 달린 짐승이죠. 그런데 이것은 4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결론은 뭐냐면 이 예서 해서라는 글자는 변형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결코 조작 원리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멋대로 서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각골문, 금문, 소전이라는 건 뭐냐? 이것들은 물론 글자 모양이 조금씩 변하긴 했지만은 본질은 같은 글자예요. 자, 유물이 발견된 거야. 각골문은 짐승의 뼈, 거북의 껍질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졌다는 거고, 금문은 청동기에, 소전은 대나무에 써 있다는 것일 뿐 같은 글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의 원리를 밝히려면은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원형을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히 진시황제가 대륙을 통일한 후에 문자를 정리하게 한 이 통일서체, 이 소전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골문, 금문은 색인 글자라서 삐뚤빼뚤합니다. 샘플 수도 적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전은 다릅니다. 서체가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121년에 허신이란 분이 이렇게 설문회자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 반듯한 소전체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각골문, 금문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글자를 이렇게 고문이라고 해서 써둔 거죠. 각골문, 금문이 삐뚤이 흘림체라면 소전은 반듯한 정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소전이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연구를 통해서 해설후의 글꼴 변화는 물론이고 금문, 각골문까지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서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삐뚤이 흘림체를 읽습니까?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각골문 연구한다고 헛심 쓰지 말라, 그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몇 가지 알아야 할 것. 두 번째, 허신은 위대한 명저, 설문회자를 남겼지만 그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알지 못했고 육서법을 잘못 해석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허신은 설문회자에서 주대에 만들어진 이 주례라는 책에 이 육서라는 명칭이 나온다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로 알려진 육서법이라는 것은 설문회자가 나오기 전에 존재했다는 말이죠.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양반이 이걸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것이 정설인 것 마냥 되어가지고 1900년이 넘도록 오늘날까지도 이어져가지고 그 바람에 한자 해석이 엉망이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비중을 좀 볼게요. 설문회자에는 9,300여 자의 소전체가 수록이 돼 있죠. 그런데 상형자는 3.9%, 형성이라는 것은 무려 80%가 넘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90%가 훨씬 넘겠죠.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상형이라는 것은 사물의 모양을 본떴다는 건데 수건건이라는 것은 수건을 걸어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는 수건 2장이겠네요. 그런데 정답은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안석계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안석을 그린 거야, 탁자를 그린 거야, 책상을 그린 거야 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몸기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팔을 내려서 바닥에 짚고 앉는 동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아니, 사람이 책상이 됩니까? 지사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을 부호로 표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윗상, 아래야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못, 압정 이런 모양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은 상형이 아니고 지사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문자는 부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걸 인정하게 되면 다른 글자들은 모두 글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죠. 너만 글자냐? 이런 거죠.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의라는 거는요, 의미가 다른 두 글자가 만나.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가진 글자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모든 문자는 그렇게 의미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강과 가장자리를 뜻하는 가가 만나면 강가가 되죠. 리버와 사이드가 만나면 리버사이드가 돼요. 한자도 물숫자하고 고울주가 만나면 물가주가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언어의 속성인 거지 무슨 한자만의 고유한 방식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자에서의 뜻은 이미 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 오를 의자를 씁니다. 글자의 뜻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뜻하는 뜻의자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제목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90%가 넘는 형성은 더 심하죠. 이것은 두 글자가 만났을 때 하나는 뜻이고 하나는 아무런 뜻이 없는 발음보호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설마 뜻글자인데 아무 뜻도 없는 글자를 넣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역시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형성할 때 이 형은 모양형자죠. 아니, 위에서 상형은 모양이라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글자에 붙인 소리는 소리 음자를 쓰는 것이지 소리 성자를 쓰지 않습니다. 뜻과 소리라면 의, 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회의하고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두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소리가 같거나 비슷하면은 형성, 그렇지 않으면은 회의로 분류한 겁니다. 전주는 하나의 글자가 다른 의미로 옮겨 쓰인다는 건데 모든 언어는 맥락이 같은 의미로 확장되어 쓰입니다. 뜻글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해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이것은 시간대, 계절을 만들죠. 그리고 해가 나오면 맑아지죠. 맑다, 개다, 덥다. 그래서 날일자는 그런 의미를 모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흔히들 이 내릴강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던데 이것은 성곽을 지키다가 수비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복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듯 하나의 글자는 여러 개의 뜻을 가지는 거예요. 글자의 의미를 모르니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죠. 끝으로 이제 가차는 글자가 없어서 빌려왔다는 건데 이게 제일 황당하죠. 아니, 엄마라는 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글자를 빌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라는 또 뜻은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빠가 엄마가 되고 또 엄마는 막 나무가 되고 뭐가 뭔 소리인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몸기라는 글자는 구불거리는 끈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이게 어째서 몸이 됐어? 라고 물으니까 몸을 그린 글자가 없었어. 그래서 빌려왔어 이럽니다. 자, 그런데요, 안석계자 병부절자를 보면은 몸기자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는 서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본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몸이 있는데 없다고 하죠? 그리고 끈, 줄은 가는 실명자를 쓰지 몸기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몸기자는 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질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자는 이렇게 조악하고 허무맹랑한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요, 한자는 이 육서법의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해석을 잘못해 놓은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한자의 원리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의 끝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알아야 할 것. 세 번째, 우리는 지도를
거꾸로 보고 살고 있어요. 사실은 동쪽이 왼쪽이거든요. 자, 한자에서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뜻글자는 글자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인과 비숲이라는 글자는 같은 모양의 글자인데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서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글적은 불화가 아래에 있고 빛광은 위에 있죠. 아래에 있으면 뭘 태우는 거죠. 위에 있다는 것은 불에 탄 것처럼 번쩍이며 이글거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지도가 거꾸로란 말이냐? 우리는 지금 독도가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면은 밝고 뜨겁죠. 그러면 하루 중에 또는 1년 중에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한낮이고 한여름입니다. 그리고 생명체는 해가 있어야 살아나고 광합성인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를 향하죠.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 몸을 돌리고 나무는 해를 향해서 가지를 뻗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시선은 해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는 이 머리 위로 지나가죠. 그래서 앞 또는 위가 남쪽이 되는 겁니다. 남쪽은 덥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등 쪽은 북쪽이 되고 아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이 동쪽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은 서쪽이고. 자, 그러면 해는 어디서 떠오르죠? 바로 동쪽, 왼쪽이고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한자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대전제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뺄까 하다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아니 사실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것도 한자하다가 좀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자, 아무튼 동양의 음양, 오행, 오방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화토금수가 그런 거예요. 봄에 아침에 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초목이 싹을 틔우겠죠. 그러면은 상과들이 푸르게 물듭니다. 그래서 목이죠. 여름은 뜨거우니까 화고 붉은색이죠. 토는 흑색이고 중앙입니다. 금은 가을인데 이때는 서늘해지죠. 그리고 날붙이로 곡물을 베죠. 그리고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기 때문에 흰색이고 금이 되는 거죠. 겨울은 해가 짧아지죠. 그래서 어둡고 춥죠. 이때는 모든 생명체가 죽거나 또는 어두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동면을 취하죠. 그래서 검은색이죠. 그리고 얼음은 물이 얼어붙은 거니까 수죠. 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효모도 그렇죠. 푸를청, 붉을쭉, 흰백, 거물현 됐죠. 한의학에서도 왼쪽이 동쪽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한자 시간이니까 글자에서도 이게 확인이 되는데 서로 등을 진 모습이 바로 북녘북이란 글자입니다. 등 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신체 부위를 뜻하는 고기육자를 넣으니까 등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지우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지도를 거꾸로 보고 살고 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자에서는 왼쪽이 동쪽입니다. 자, 지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지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해는 왼쪽에서 떠오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시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독자 우리 동상 이몽 형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2016년도에 쓰레기 소책자를 한 권 내고 채널을 삭제하고 도망쳤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헛소리였던 거죠. 내가 언제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거를 바로 잡아주신 분이 바로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시는 차양봉 선생님이라는 것도 밝혀둡니다. 자, 그러면 너는 이 방향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자, 다시 지우고. 자, 우선 해라는 것은 방향을 정하는 절대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냥 해가 나오고 해가 들어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 방위의 핵심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왼쪽은 해가 나오죠. 또 올라갑니다. 봄이고 아침이죠. 그리고 태어납니다. 밝아지죠. 위는 여름이죠. 한낮이고 성장, 열기. 됐죠? 오른쪽은 가을이고 저녁이죠. 그리고 해가 내려오고 들어가죠. 수확을 하는 시기고 어두워지고 쇠퇴죠. 그리고 아래는 겨울이고 밤이죠. 춥죠. 그리고 죽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는 한자가 아니고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자연의 이치를 밝히든 무슨 원리가 됐든 뭐가 됐든 심지어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든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백날 해봐야 제 경험상 몇 걸음도 제대로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학교에서 이런 중요한 걸 가르쳐야지. 아니 백날 미분 적분 이딴 거 배워서 뭘 어쩌라는 거야. 어?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이거를 좀 알았더라면은 이 연구가 좀 일찍 끝났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새 왕조, 반역, 적, 도움, 우리 편 이런 건 뭐야? 몇 가지 알아야 할 것. 네 번째, 해는 왕, 중심인데요. 이유는 최 선생한테 들으시고요. 해는 왕을 상징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는 왼쪽에서 떠올라서 오른쪽으로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시간, 계절, 때, 그리고 시대 같은 걸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요. 해는 뜨고 지면서 생명체를 살리고 죽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해를 그렇게 여기죠. 요새는 얼굴 탄다고 해를 멀리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해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자, 아무튼요. 왕이 입은 옷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해처럼 붉은색 옷을 지어 입고 기후의 신, 용을 수놓은 둥근 해 모양의 흉배를 달았습니다. 어깨에도 둥근 모양이 있네요. 아마도 달과 별이겠죠. 이게 바로 삼신이죠. 1월 성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왕은 해처럼 절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나는 인간의 형상을 한 신이야. 신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 이 말이죠. 그래서 왕은 스스로를 해의 자식, 하늘의 자식이라 해서 천자라 한 거죠. 해가 왕을 상징하게 된 이유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조선 때, 조선 시대, 조선 왕조. 우리는 이런 말을 지금도 쓰고 있죠. 바로 해가 만들어낸 시간, 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야, 무슨 놈은 한자 하는데 그 이상한 소리를 하냐. 글자 해석이나 해. 그러실 텐데 중요하다니까 이거. 이거를 모르면은 글자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요. 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죠. 자, 그러면 왕은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은 왕이 가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 백성, 그리고 그의 정책을 돕는 사람들이 위치하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은 어떻습니까? 왕의 방향과 반대죠. 그래서 왕명을 거스르는 반대파라든지 또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새로운 왕을 자리에 앉히려는 적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현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을 우파,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세력을 좌파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막을빵 도읍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막다, 성곽을 쌓다는 뜻인 이 언덕붙자는 항상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읍자는 항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은 이걸 깃발명으로 바꿔갖고 좌부방, 우부방이라고 하는데 왼쪽에는 적이 있으니까 담을 쌓아서 막아야 되겠죠. 오른쪽은 왕과 함께 백성이 사니까 오른쪽에다 쓰는 거죠. 자, 하나만 더요. 자,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한자는 왕 중심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왜냐면은 한자는 글자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위에 있는 사람. 바로 왕이죠. 그래서 한자 속 이야기는 왕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글자의 모양입니다. 이제야 한자 원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제 앞서 설명한 방위의 개념을 이용해서 고유부호를 설명할 건데요. 점선면인데요. 점은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선은 직선과 곡선, 그리고 면은 사방이 막힌 것과 동서남북 한쪽이 터진 것으로 나뉩니다. 아, 그리고요. 이것들은 모두 일획이에요. 에워쌀 위는 삼획 아니냐고 할 텐데요. 아니요. 그것은 해설을 쓸 때 그렇게 쓴 거고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 일획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 그대로. 통로가 없죠. 만일에 사람이 이 안에 있다면요. 갇힌 거죠. 그래서 가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가둘 수가 없겠죠. 바로 적이 다가서지 못하게 호위무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에워쌀 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모양 그대로 덩어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를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둘수라는 글자입니다. 사람을 안에다가 가둔 모양이죠. 죄수할 때 쓰는 글자죠. 자, 돌석은요. 언덕한이라는 글자는 솟구친 모양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솟은 덩어리다 그 말이죠. 바로 돌덩어리죠. 자, 그리고요. 이 돌덩어리가 높은 언덕의 아래에 있죠. 뭡니까? 바로 빗물에 쓸려서 강하구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자, 지금 돌이 굴러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위에서 죄수를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 연상이 되나요? 자, 이처럼 한자는 어떤 장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뭐죠? 바로 지사입니다. 가리킬 지, 일, 사. 이게 지사의 본 의미예요. 여기 어디에 무슨 놈의 추상적 개념이니, 부호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에워쌀 위는 끝났습니다. 그냥 다 상식이에요. 정리하면은 가두다, 에워싸다, 덩이 이런 뜻이라는 거. 자, 다음은 위가 열린 겁니다. 자, 이것은 빈 그릇 모양이죠. 자, 그릇에 물을 담아놨다고 가정을 해보죠. 때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열기가 강해서 그릇에 물이 증발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뜻은 비다죠. 별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자, 예를 들면은 입구자는 뭐냐면 빈 밥그릇에 이렇게 음식이 담겨 있는 모양인 거예요. 본 뜻은 담답니다. 자, 그런데 왜 입이냐? 입은 이 밥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는 부위죠. 자, 지금 이 글자는 강의 후반에 설명을 할 건데 신체 부위를 뜻하는 고기 육자가 통생략 되어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갈 거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위가 큰 대자입니다. 아래는 비워졌죠. 어떤 상황일까요? 새끼새가 다 큰 거예요. 그래서 둥지를 비우고 떠났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다예요. 야, 새끼 어디 갔니? 다 커서 떠나버렸어. 그런 거죠. 지금 그 장면이 연상이 되죠. 한자는 동영상입니다. 그게 바로 지사죠. 자, 이거는 입 벌릴 감이라고 부르는데 왜일까요? 자, 더워서 헉헉거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 아닐까요? 자, 헉헉거리면은 김이 나오죠. 자, 이 글자는 비워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물이 증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 수증기가 피어오른다 이 말 아닐까요? 아니면 말고. 자, 이것을 이 그림에서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뜻은 비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할 테니까 기초자 강의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잠깐만, 너 왜 자꾸 이 그림하고 글자를 맞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자는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 글자를 뽑아낸 것 같아요. 왜? 이것들로 세상 만물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역시 여기에서 모든 글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가 터진 겁니다. 자, 이 글자는 뭐처럼 보이나요? 바로 뚜껑을 덮어놓은 모양이죠. 때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덮개를 씌우죠. 우리가 겨울에는 이불을 덮잖아요. 또 뭐 땅이 얼지 않게 거적 같은 거를 덮어두죠. 그래서 덮을멱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게모라는 글자인데요. 두이라는 글자는 평행선이죠. 그리고 평평하게 쌓은 층 이런 뜻인데 열기가 다가서지 못하게 또는 신분 계층마다 달리 쓴 모자를 말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뜻은 덥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서쪽이 열린 겁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은 해가
들어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없더라도 들어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때는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시기죠. 이때는 거두어들인 곡물을 창고에 넣는 시기죠. 그래서 넣다라는 뜻이에요. 해서는 이렇게 쓰고 상자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요, 왼쪽이 열린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해가 나오니까 화살표가 없어도 나와야 되겠죠. 자, 때는 봄입니다. 봄에는 가을에 거두어들인 종자를 꺼내서 밭에 뿌리죠. 그래서 꺼내다, 빼다라는 뜻이에요. 해서는요, 사전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1161년 정초가 쓴 통지라는 책에서는 음을 팔아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자괴라는 글자는 귀할 기자가 들어가 있죠. 귀한 물건을 상자나 금고에 넣어서 보관하다, 그런 뜻이죠. 자, 다음은 또자입니다. 이것은 파와 이 새을이라는 글자의 결합인데, 자, 우선 이 글자는 오른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돕는 거라고 했죠. 자, 새을이라는 글자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골짜기, 함정, 사이, 이런 뜻입니다. 골,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진 우리 편을 손을 내밀어서 꺼내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꺼내줄까요? 오른손, 우리 편이니까. 만일 적이라면 어땠을까요? 너는 이 새끼 잘 걸렸다고는 굶어 죽을 때까지 놔두겠죠. 자, 이 그림에서는요, 상자방은 이렇게 되겠네요. 넣다는 뜻입니다. 파는 이렇게 됩니다. 빼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곡선입니다. 이것은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 우선 움직이기 위해서는 평지가 아니라 가파른 곳이어야 될 거예요. 평지에 이렇게 구슬을 놓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지 않겠죠. 이렇게 가파른 곳이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어느 한쪽은 올라가고 어느 한쪽은 내려와야 되겠죠. 결국 이거는 뭐냐? 이렇게 오르고 내리면서 움직이는 파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내리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자하고 리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느 쪽이 올라가고 어느 쪽이 내려갈까요? 이 역시 해의 움직임을 따르죠. 그래서 S자는 올라가고 리을자는 내려오게 됩니다. 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사선으로 바꿔놨는데 삐친 별, 파인 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훈과 음을 신경 쓰지 마세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이 삐침이라는 것은 사선을 말하는 거죠. 파임이라는 것은 오목한 곳이죠. 그러니까 들어간 곳이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물숫자입니다. 이것의 가운데는 리을자 모양이죠. 뭘까요? 물이 이렇게 구비를 치면서 아래로 흘러내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아래는 여덟팔자입니다. 여덟팔은 나뉜다는 뜻이에요. 물줄기가 나뉜다, 이렇게 갈라져서 흐른다, 그 말이죠. 위는 뭐죠? 이 여덟팔자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자, 뭘까요? 물이 상류에서 이렇게 모여서 점점점 이렇게 큰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흐른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구에서는요, 바닷물에 이렇게 밀리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쓸고 내려온 모래가 점점 이렇게 쌓이면서 이렇게 삼각주를 형성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갈라져 흐른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물이 흐르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글자 모양은 뭐처럼 보이나요? 바로 물이 이렇게 거칠게 구비를 칠 때 물까지 부딪히면서 물방울이 튀는 모습으로도 보이죠. 이처럼 한자는 그 사물의 특징과 어떤 장면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Q 500들이 만든 문자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오르고 내린다는 거는 이 해처럼 땅을 경계로 오르고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S자는 이렇게 되고요. 리을자는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다 나오다, 내려오다, 들어가다. 자,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는 그냥 S, 리을로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헷갈리니까 외울 때는 나오다 들어가다니까 이 니은 S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리을자가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편할 겁니다. 자, 다음은 세로선입니다. 이거는 좌우를 가른 거죠. 자, 좌우는 대칭인데 사람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자를 때는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리긋죠. 그러면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자르다, 가르다, 나누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세로선은 이렇게 좌우를 가른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땅이 있죠. 땅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뚝 따위를 박다, 세우다, 뚫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뚫을 곤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서 진면자는 덮개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서 굴뚝을 낸 모습이죠. 자,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굴뚝으로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고 난방을 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터전으로 삼아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하는 곳이죠. 자, 다음은 도끼 부자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부자가 있죠. 아버지 부자는 꼭 아버지가 아니에요. 손에 이렇게 짝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말뚝을 받거나 뭘 세우는 그런 모습도 되는 거죠. 자, 손에요. 뭐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뚫을 꼰자죠. 뭐를 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래는 도끼죠. 그러니까 도끼로 이렇게 나무 토막을 세우고 내리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한자는 동영상이라니까요. 자, 정리하면은 가르다, 찢다, 뚫다, 세우다, 박다 이런 뜻입니다. 자, 끝으로 이 가로선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가장 마지막에 했을까요? 가장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가로선은 위 아래를 가른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자,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땅에 해당되죠. 땅은 지면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를 경계로 위 아래로 나뉘는데 여기에 아래를 속, 안이라고 하고 위를 밖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땅 속과 땅 밖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선은 안팎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것은 땅이죠. 그러면 국가라면 어딜까요? 바로 국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경계로 국경 안, 국경 밖으로 나뉘죠. 자, 그리고 이 국경에는 뭘 쌓느냐? 적이 국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쌓죠. 그래서 담, 가로막다, 국경 이런 뜻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로막는다고 하지 세로 막는다고는 하지 않죠. 다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땅인데 땅 거죽이라고도 하죠. 거죽은 뭡니까? 바로 살갗, 껍질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를 몸속, 여기를 몸 밖이라고 하죠. 그 경계에는 뭐가 있죠? 바로 살갗, 가죽, 껍질이죠. 열매 또한 마찬가지죠. 땅거죽, 땅껍질, 살가죽, 살껍질 같은 말이죠. 그래서 껍질이란 뜻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수면도 껍질이 됩니다. 물속과 물 밖, 그 경계를 수면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돼지시라는 글자입니다. 자, 위는 가로선이고 아래는 이렇게 네 발과 꼬리가 달린 짐승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짐승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가로선은 담이죠. 그러니까 울타리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가독이르는 가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축이 있는데 이것이 왜 돼지냐? 한자는 동영상이라고 씁니다. 지금 이 짐승을 뭘 하고 있냐면 땅을 파서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 속에 굴을 파고 사는 뭐 두더지, 토끼 같은 경우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요 놈은 가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좀 좁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선은 껍질인데 이 껍질 속에는 열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정리하면은 돼지는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가도 길렀죠. 그리고 특히 후각이 발달돼 갖고 이렇게 앞발로 땅을 파서 작물을 캐먹는 짐승입니다. 벌레도 막 잡아먹고 그래요. 요즘에도 뉴스에서 그런 말이 흔히 나오잖아요. 막 겨울에 먹잇감이 떨어지자 멧돼지 떼가 산에서 내려와서 밭을 헤집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돼지라는 짐승을 이 가로선 하나로 표현한 겁니다. 한자는 이처럼 함축적인 문자입니다. 각골문을 보면은 앞발로 땅을 파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방패간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이 가로선과 이렇게 생긴 글자의 결합인데, 자, 이것은 들립자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오다니까 이거는 들어와서 나가다가 되겠죠. 자, 한번 글자를 보세요. 가로선은 국경이라고 했습니다. 담이죠. 두 글자를 겹쳐가지고 담을 찢었습니다. 자, 적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담을 찢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놈들이 들어와서는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힘들게 들어와서는 왜 나갈까요? 우리 편이 공격을 막았기 때문이죠. 방패는 공격을 막는 무기입니다. 엄밀히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무 목자가 통생략되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이것은
손가락 하나를 편 모양과 같아서 한일이라고 부르고요. 경계, 땅, 국경, 담, 막다, 껍질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가로선 한일은 경계, 땅, 국경, 담, 막다, 껍질, 세로선은 가르다, 찢다, 뚫다, 세우다, 박다. S자는 올라가고 나오는 거고요. 리을자는 내려가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에워쌀 위인데 가두다, 에워싸다, 덩이, 비다, 덮다, 넣다, 빼다. 이게 끝입니다. 야, 근데 이걸로 그 많은 글자들을 다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IQ 500들이 만든 문자란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모두 위아래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상식이잖아요. 딱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제가 이거를 빼고 기초자라고 해서 80개의 글자를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글자 수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많은 글자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니 기초 글자가 수백 개, 수천 개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 섬세한 그 배려를 느낀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죠. 다시 돌아가면은 야 점선면이라고 했는데 왜 점이 없어졌냐? 그렇게 물으셔야죠. 자, 점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호죠. 점과 점을 이으면은 선이 되고 선과 선을 이으면은 면이 되죠. 훈민정음에서는 이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전체에서는 점이 들어간 글자를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설문화자를 쓴 허신도 그게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점주자를 본문에다가는 넣어놨는데 540개 부수에서 뺐습니다. 왜? 점이 들어간 글자를 못 찾은 거겠죠. 없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흑토자를 보면은 근문에서 이게 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이거를 없앴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것은 덩이죠. 또 뭉치라고도 하죠. 점 역시 일종의 덩이고 뭉치죠. 그래서 이 에워싸리가 이 점을 대신한 거로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각골문을 한번 보세요. 덩이가 보이죠? 흙덩이를 뭉쳐서 이렇게 물레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덟 팔자가 보이네요. 여덟 팔은 떼어낸다죠. 뭘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흙을 이렇게 뭉쳐서 그릇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아무튼 각골문에서는 덩이, 그리고 근문에서는 점이네요. 그래서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점을 제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말고요. 아무튼 점은 없습니다. 해서에서 점은 마침표로 쓰이죠. 자, 한편 우리가 이렇게 점으로 알고 있는 글자들은 모두 선입니다. 이게 점이 아니라 선인데 그것이 좀 짧게 표시가 돼갖고 점처럼 보이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날일자를 보면은 이게 점입니까? 선입니까? 선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학자들은 이게 점인지 선인지조차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태양의 흑점을 상영했다느니 무슨 뭐 해 3조고가 산다느니 하는 그런 해괴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골문, 근문 그런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다 선이니까. 한자 원리, 이제 글자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상, 보편, 형상화, 장면 연상, 상징과 비유, 의미의 확장, 이런 말들이 나올 거고요. 글자의 방향을 바꾸거나 변형, 생략 등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아, 그리고 제 소개가 빠졌네요. 저는 최 선생 비서 미스 A인데요. 정식 직원은 아니고요. 종종 와서 자원봉사한다 생각하고 거들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형상화와 장면 연상. 이게 바로 한자를 만들어내는 핵심어인데요. 자, 이 고유보를 가지고 나무라는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무는 빈 하늘을 찢으면서 가지를 뻗고 줄기가 곧게 자라서 몸을 지탱하죠. 그리고 흙으로 덮인 땅을 찢으면서 뿌리를 뻗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충족하는 글자를 고른 다음에 이것을 실제 모양처럼 배치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꼭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이 글자는 나무의 가지, 줄기, 뿌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바로
나무의 특징인 거죠. 아니야, 그건 나무의 특징이 아니야. 라고 누가 이 말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한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한자는 뜻글자인데 이것은 글자의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날일자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것은 해를 표현한 건데 무엇을 특징으로 삼으면 될까요? 한자는 해당 사물만의 독특한 움직임, 쓰임, 효능 이런 것에 주목합니다. 야, 해는 이렇게 둥글잖아. 그러면 동그라미 딱 하나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끝! 그러자 누가 따져 묻습니다. 야, 이 바보야. 공, 눈동자, 구슬, 보름따들 둥글잖아. 그러네. 그럼 어쩌지? 고민을 하다가 땅을 뜻하는 가로선 하나를 더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것은 땅에 걸쳐 있는 이 둥근 해를 연상시키죠. 그리고요, 이 가로선의 양쪽을 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쪽을 띄워서 통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없더라도 얘는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이제 이거를 맴돌기장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글자는 땅을 경계로 매일같이 뜨고 지는 빙글빙글 도는 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는요, 누구라도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 즉 이 객관적 사실 주요한 특징을 글자를 만드는 소재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일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개수나무 개자입니다. 학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 규자가 개로 갔어. 발음법으로 쓰인 거야. 형성자야. 아무런 뜻이 없어. 그러고는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딱 한 줄이면 끝나요. 그냥 이거는 형성자. 과연 그럴까요? 자, 단순합니다. 모르면 백과사전을 보면은 거기에 다 답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서옥규, 홀규라는 글자죠. 이거는 흑토 위에 흑토죠. 그러니까 흙덩이 위에 흙덩이. 바로 흙벽돌로 담을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우선 개수나무는요, 수영이 아름다워서 향기도 좋답니다. 그래서 정원수로 심었답니다. 바로 담장용으로 심은 나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바둑판을 만들 때 최고로 치는 나무랍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바둑판을 만드는 분들은 다 안답니다. 자, 근데 백과사전은 어쨌든 가공성이 좋고 비틀림이 좋고 옹이의 결점이 없고 나뭇결이 곱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고요. 그래도 지금도 바둑판 하나에 이렇게 몇백만 원씩 한답니다. 자, 글자를 보면은 뭐가 연상이 되나요? 바로 바둑판이죠. 이 바둑판이라는 것은 흑토자, 땅 위에 흑토자, 땅을 그린 상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결국 이 글자는 뭡니까? 발음법? 형성자? 이러한 시. 아니요. 바로 정원수, 바둑판으로 쓴 개수나무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 믿을 거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동나무 오자입니다. 오동나무는 어디에 쓸까요? 나도 모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백과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가볍고 방습, 방충에 강하다. 그래서 장, 상자, 악기를 만들 때 썼다. 다다도자가 있죠. 이거는 벨 예자와 두이자의 결합인데 벨 예자는 자른다는 거예요. 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수선한 것을 베서 두이자 이렇게 가지런하게 늘어놓은 모양이다. 이건데 아래에는 입구자가 있죠. 입구자는 소리죠. 이게 뭐냐면은 아래에다가 이렇게 울림통을 만들고 그 위에 가지런하게 줄을 늘어놓은 현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악기라는 거는 들고 다녀야 되는데 또 연주할 땐 또 안아야 되죠. 그러니까 가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음악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답니다. 가야금 같은 건 다 오동나무로 만든대요. 자, 글자를 보세요. 다섯오자죠. 뭐가 연상이 되나요? 다섯 손가락을 움직여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늘어놓은 줄을 튕기거나 또는 술대를 X자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연주하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동나무의 잎은 오각형입니다. 학설은 이것은 나오자가 발음법으로 쓰인 거야. 아무런 뜻이 없어. 형성자야. 끝! 이러고는 얼렁뚱땅 넘어가죠.
자, 어떤 학습 방법이 옳습니까? 제대로? 아니면은 얼렁뚱땅?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아무튼 한자를 알면은 똑똑해집니다. 왜? 한자는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라는 것은 글자 자체가 어떤 사물이나 그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글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 지식들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고 이성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한자는 백과사전이자 철학사전이고 학교고 선생님입니다. 자, 다음 이제 상징과 비유입니다. 자, 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절대자, 왕조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따라 죽을 순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 쌀포자가 있고 날일자가 있죠. 그러니까 해를 감싸 안았다는 거죠. 뭐죠? 왕을 감싸 안은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아니죠. 적이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왕을 지키려고 이렇게 꼭 끌어안았다는 말이죠.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살 바른 뼈 알자입니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뭡니까? 왕을 지키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나 이념 따위를 지키다가 죽는 경우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순장하다, 순교, 순국할 때 쓰죠. 자, 조개패자 하나를 더 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눈목자가 들어가 있죠. 자, 왜 눈목자를 넣었을까요? 조개가 꼭 눈처럼 생겼다 그 말이죠. 눈은요, 눈꺼풀을 이렇게 열고 닫죠. 그리고 그 속에는 둥글고 반짝이는 눈동자가 들어있죠. 조개는 어떻습니까? 눈처럼 양폐각을 벌리죠. 그리고 그 속에는 밝은 빛을 품은 둥근 진주가 들어있죠. 바로 이렇게 눈처럼 생긴 조개를 말하는 거죠. 눈꺼풀과 폐각, 눈알과 진주. 한자는 이처럼 다른 사물의 특징을 빗대어 빌려와서 글자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뭐죠? 바로 가차죠. 엄마라는 글자가 없어서 아빠라는 글자에서 빌려왔다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안 차릴 거야. 자, 정리하면 상징과 비유는 뭐뭐처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의미의 확장입니다. 자, 이 날일자는 뭐라고 그랬죠? 해입니다. 자,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해는 시간, 때를 만들죠. 그리고 붉고 따뜻하고 밝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뜻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글자는 맥락이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죠. 자,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물과 현상들이 존재하죠. 그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글자로 만들까요? 그러면은 수억 개로도 모자라겠죠. 그래서 하나의 글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되어 쓰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벼와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인 모양이죠. 그렇죠? 아니죠. 이 글자는 지금 나무 목이잖아요. 나무가 풀입니까? 자, 이게 만약에 벼가 되려면은 풀초자가 있어야 되겠죠. 헉, 나는 평생 그렇게 배웠는데, 그리고 아이들한테 평생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자 해설서는 100% 허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이것은 새을이라는 글자와 아래는 나무 목자의 결합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새을자는 골짜기, 골, 함정, 잡아 끌다, 끌어내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나무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죠? 뭘 잡아 끌고 있죠? 바로 열매가 익어서 따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글자의 모양은 뭐처럼 보입니까? 열매가 익어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수확하다, 열매, 익다, 곡물, 벼, 식량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또 급여라는 의미도 가져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이 곡물로서 급여를 대신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 글자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로 옮겨갔네요. 이게 뭡니까? 바로 전주죠. 자,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러면은 이 글자에 붙여놓은 이 벼라는 후는 뭘까요? 자, 아니 그렇잖아요. 뭐를 딴다. 그러면 그게 감, 배, 사과, 포도 등등등. 열매는 수도 없이 많고 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벼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대표하는 본보기, 예시죠.
이제 아마도 이제 벼가 주식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훈이라는 거는 뭐냐면 글자를 가르치는데 또 어떤 글자를 지칭하는데 그게 편한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예시, 샘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의 한정에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이상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글자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형 변화와 그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돌리기, 뒤집기, 기울이기입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를 엎어치고 맺히고 막 뒤집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선 이 고유부호를 먼저 보세요. 이것부터가 대칭이죠. 반대잖아요, 지금 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몸기자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선 이 글자는 딱 봐도 사람이 이렇게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허리를 숙이고 있고 무릎을 굽혔고 발목은 꺾였죠. 자, 보세요. IQ 500들이 글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자, 모든 생명체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활동을 시작하고 멈추죠. 봄에는요, 싹이 나오고 여름에는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점점 시들어서 색이 변하고 이렇게 몸을 숙이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날이 추워지면 죽거나 땅속으로 들어가서 동면을 취합니다. 자,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자, 길게 설명을 못하고요. 모든 생명체의 원리는 생김새만 다를 뿐 원칙적으로 모두 같습니다. 자, 아무튼 땅에 해당하는 어미의 몸에서 나온 아이는 한창 자라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습기가 말라서 피부색이 변하고 점점 몸을 숙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이거를 화살표로 표시하면 땅 밖으로 나와서 자라고 결국에 땅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 들어간다는 뜻인 이 리을자, 파인불자에 굴곡을 줘서 사람의 몸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결국에 사람의 몸뚱이라는 거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살다가 결국에 죽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자, 보세요. 단 하나의 획으로 인간의 몸뚱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IQ 500. 자, 이제 글자를 좀 만들어 보죠. 방위표를 먼저 좀 불러오고요. 몸기자는 몸을 숙인 모습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앉아 봅시다. 자, 한자는 동영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우선 몸을 숙인 다음에 팔을 내려서 바닥에 짚고 엉덩이를 대겠죠. 그래서 이 내려간다는 뜻의 리을자를 하나 더 넣어서 만든 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리을자가 두 개잖아요, 지금. 그죠? 안석계라는 글자입니다. 해서는 지금 이게 목이 날아가 버렸는데 안석은 뭡니까? 앉아서 몸을 기대는 방석이죠. 오늘날 뭐 소파, 등받이, 쿠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요. 자,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제 몸을 좀 세워보죠. 자, 그러면 이 몸기자를 위로 펴면 되겠네요. 바로 상체를 쭉 펴는 동작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제비을이라는 글자예요. 자, 이게 왜 제비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 이런 걸 쓰는 글자가 있느냐? 당연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한번 표현을 해보죠. 우선요, 팔을 바닥에 짚고 그런 다음에 상체를 세우겠죠. 그러면 이렇게 팔이 쭉 펴지겠죠. 그게 바로 사람인이라는 글자입니다. 일어서는 동작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게 사람이야? 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이고 얘도 사람인데.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달리 두 발로 서서 다닙니다. 직립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사람을 대표하는 글자로 채택이 된 거겠죠. 자, 글자를 보세요. 머리를 들고 있고 숙인 허리, 굽힌 무릎, 그리고 늘어진 팔이 보입니다. 한자는 이렇게 그냥 상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는 태어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글자의 구성이 상체를 쭉 펴는 뜻인 제비을과 그 다음에 뚫다, 자르다는 뜻인 뚫을권이 있기 때문인데 보세요. 어미 뱃속에서 자라던 태아가 다 커서 나올 때가 되면은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있다가 상체를 쭉 펴고 좁은 산도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탯줄을 잘라주죠. 뚫을 꼰자, 자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해가 나오는 왼쪽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태어나는 거니까. 자, 그럼 다음에요. 죽은 사람 또는 죽어가는 사람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해가 들어가는 방향인 오른쪽을 보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비수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등을 지고 저승으로 떠나다 뭐 그런 의미겠죠. 죽은 사람 또는 죽어가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인이라는 거는 어미 몸 밖으로 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수비자는 반대니까 아기가 어미 몸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아비가 어미의 몸을 찌르고 들어가서 씨를 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찌르다 씨 그리고 이 씨는 조상이 물려준 거죠. 자 그러면 이 훈 비수는 뭘까요? 30cm 전후의 단검이죠. 그러니까 은장도 같은 건데 찌르는 무기죠. 그리고 아비와 어미의 구조와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찌른다는 뜻의 비수비자를 반대로 뒤집으면은 뭐가 될까요? 바로 찔린 것을 뽑다 그런 뜻이 되겠죠. 또 비수비라는 글자는 죽다 또는 죽어가는 거죠. 뭘까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될화라는 글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사람이를 붙인 게 되라라는 글자인데 이건 뭘까요? 환생한 사람?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는 않죠. 마치 죽은 것처럼 과거의 모습이나 성질 따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다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다른 모습이나 성질로 변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를 크게 다쳐갖고 죽다 살아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경우죠. 어머 쟤 좀 봐. 쟤 철수 맞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런 경우죠. 화학 용어 같은 데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기화라는 것은 물이 뭐 기체로 되었다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되다, 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자, 이제 끝으로 자는 모습까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거나 쉴 때는 몸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쭉 펴고 편히 눕죠. 언제요? 밤에 누워서 자거나 쉬는 걸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몸을 쭉 편 모습인 이 사람 인자를 해가 지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게 뭡니까? 바로 죽음시라는 글자입니다. 또 죽으면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후손들이 이렇게 몸을 쭉 펴서 관에 넣어주죠. 왜? 영원히 편히 잠들으시라고. 그래서 이 글자는 죽다, 자다, 쉬다, 또 잠을 자는 곳, 그러니까 집, 여관, 숙소 등등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글자들은요, 모두 어떤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동영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울이기 이 사선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뚫을 곤자의 변형인데, 뚫을 곤자는 자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를 이렇게 비껴서 비탈을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되에다가 국물을 담으면 이렇게 비탈이 생기면서 깎여 내려가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비탈 같은 경우인데, 이건 역시 왼쪽 사선이냐 오른쪽 사선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자, 방위표를 다시 불러오고요. 왼쪽은 해가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왼쪽 사선은 평지보다 솟은 비탈진 곳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입니다. 자, 오른쪽은 해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사선은 평지보다 꺼진 곳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 뭐 함정 그런 경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언덕한이라는 글자는 솟구쳤는데 위가 가로선이죠. 그러니까 평지보다 높이 솟았는데 위에 이런 평평한 땅이 있어서 풀이 자라는 곳이야.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언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고원 같은 경우죠. 새을이라는 글자는요. 땅인데 평지보다 꺼진 곳을 말하는 거죠. 평지보다 꺼진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훈새는 뭘까요? 골짜기는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바로 사이의 준말이죠. 그리고 골짜기는 물이 이렇게 가파른 곳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흙이나 돌을 강 하구로 이렇게 쓸어내리죠. 그래서 자꾸만 아래로 끌어내리는, 잡아 끄는 경우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글자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은 아래에 있으면 뭘 태우죠. 옆에 있으면 말립니다. 난로를 쬐는 경우죠. 그리고 위에 있으면 불에 타듯 이글거리는 모양이 되죠. 자, 불굴적이라는 글자는 불화가 아래에 있습니다. 큰 대자, 불이 크게 번지는 모습이죠. 가을추는 곡물이 익어가는, 그러니까 마르는 시기죠. 그리고 빛강은 위에 있습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모양인데 이 자동차 광택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같은 글자 여러 개를 쓰는 경우인데요. 같은 사물이 한 10,000개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쓸까요? 아니요. 그때는 2개만 씁니다. 수풀림은 나무 들이죠. 자, 같은 글자 셋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좌우 둘 사이에 하나가 끼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이에 끼다, 빽빽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무리중은 사람들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는 모양이죠. 예를 들어서 콘서트장에서 그 발 디딜 틈 없이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새 떼지어 모일 잡은 새가 떼지어 있는 모양이겠죠. 자, 다음은 이제 품기, 앉기 자형인데요. 뭐 이건 하나만 한 소리인데 형상화를 위해서 글자 속에 글자를 두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겉표자는 옷 속에 털을 넣었네요. 뭡니까? 털옷이죠. 또 짐승들은 각기 다른 털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개체마다 다른 외형을 뜻하게 되는 거죠. 빌개라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쌀포자하고 망할 망자의 결합이죠. 뭔가를 품에 꼭 끌어안고 감싸 안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마주보기 반대입니다. 역시 하나만 한 소리죠. 자, 밭들공은 양손이죠. 어른한테 물건을 바치거나 또는 받아들 때는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려고 양손을 씁니다. 등배라는 글자죠. 사람이 이렇게 등을 돌렸죠. 그러니까 배신하다, 또 멀어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맴돌기 장입니다. 자, 날일자를 앞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선 양쪽을 떼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없어도 이렇게 빙빙 도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모일집자입니다. 이것은 들립자하고 이 담을 뜻하는 가로선 한일의 결합이죠. 자, 이 글자 역시 양쪽에 통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다시 들립자, 들어오란 얘기예요. 자, 담장 밖으로 자꾸만 들락거립니다. 뭘까요? 밖으로 나갈까 말까, 나설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들락거리다, 서성거리다, 주저주저하다, 머뭇거리다 그런 뜻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하여금령자를 하나 보면은 여기 보면 병부절자가 있죠. 병부절자는 명령을 뜻하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 지금 당장 국경 밖으로 나가서 적을 토벌하고 다시 돌아와 그런 뜻이죠. 명령하다 그런 뜻이고 훈 하여금이라는 것은 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시키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끝으로 생략입니다.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모르면은 절대로 글자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라는 글자는 날일자, 해가 생략이 된 건데 그거를 몰라갖고 무슨 절국공예 상영이네 어쩌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별표 5개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따로 강의를 또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간략하게 볼게요. 만일에 몸이라는 글자에서 아래 미음을 빼버리면 뭐가 되죠? 또 바다에서 한획을 빼버리면 비다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글자의 획을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생략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한자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획 하나로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십자에서 획 하나를 빼버리면 윗상이 되고 여기를 빼버리면 아래하가 되고 여기를 빼버리면 전복자가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글자를 생략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글자 전체를 통째로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라는 게 매우 함축적이다 보니까 모든 글자에서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도끼근자입니다. 이것은 주검시하고 아래는 언덕한입니다. 자, 그러면 위는 사체고 아래는 뭘까요? 위가 평평하고 솟은 거죠. 바로 도마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사체,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은 모양이죠. 자, 그런데 어째서 이게 도끼입니까? 이거는 엄밀히 도끼가 아니잖아요. 그냥 도마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도끼가 되려면 그럼 무슨 글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쇠금자가 있어야 되겠죠. 도끼는 뭡니까? 이거를 뼈채 자를 때 쓰는 큰 칼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육점 가면 고기 한 근 주세요, 2근 주세요 그러잖아요. 바로 이 쇠금자가 통생략 되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쇠금자를 뺐을까요? 야, 도끼를 쇠로 만드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 팔뚝 아프게 이걸 뭐하러 써? 그런 거죠. 이게 더 경제적이니까 그런 이유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 글자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나요? 바로 도끼와 도마 또는 도끼와 모탕이죠. 그러니까 모탕에 나무 토막이라든지 도마에 고기를 올려놓고 도끼로 내리 찍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검시자가 꼭 도끼처럼 생겼잖아요.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직도 고대인들이 미개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머리에서 지워야 돼요. IQ 500. 자, 소정자 역시 마찬가지죠. 소는 뭘로 만들죠? 쇠붙이로 만들죠. 바로 쇠금자가 통생략되어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조개패자는요. 변형 동물이기 때문에 벌레회라는 글자를 넣어줘야 조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속화폐를 뜻하는데 마찬가지로 쇠금자가 통생략되어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강의 앞부분에 봤던 개견자하고 소자입니다. 이 개견은 도둑이 몸을 낮추고 담을 넘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세한 설명 생략을 하고 그럼 개는 뭡니까? 이런 도둑을 내쫓으려고 기른 짐승이죠. 자, 소는 뭐냐? 여기 쌍날철자 보이죠? 싹이 땅을 찢고 나오는 모습이죠. 자, 그럼 소는 뭐야? 쟁기를 메고 겨우내 단단해진 밭을 가는 동물이죠. 왜? 흙을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서 싹이 잘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뭐냐면은 네 발과 꼬리가 달린 길짐승을 뜻하는 이 글자가 있어야 개가 되고 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글자가 통생략되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글자를 해석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한자는 다른 문자와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씁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진 사람이라는 글자인데 나 사람이야. 그런데 나 둘이야. 좀 이상하죠? 지금 이 사람이라는 글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학설은 두 사람끼리는 어지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근데 내가 하나 물을게요. 이거는 다섯 사람 오라는 글자인데 다섯 사람이 있으면은 어질면 안 됩니까? 이 글자는 군대에서 뭐 오와 열 또 대오를 갖추다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왜 이거는 어질 오가 아니고 다섯 사람 오죠? 자, 해석을 해볼게요. 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다고? 한자는 개가 아니라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생략합니다. 왜냐? 있으나 마나니까. 다만 사람의 태도, 자질, 모습, 습속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글자인데 자, 두이자는 평행선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평행하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치우침이 없는 따뜻하고 올곧은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학설이 뭐가 문제냐면 우선 이 두 이자에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사람 이렇게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결과와 설명 또는 결과와 서술구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해석 순서에 대한 예외입니다. 형상화라든지 장면 연상을 위해서 결과를 달리 배치하는 경우죠. 불은 뭘 태우죠. 그래서 아래에 둡니다. 옆에 두면 말리는 거가 되고 위에 놓으면 광택이 되죠. 저 그릇에는 음식을 담기 때문에 아래에 두죠. 자, 만명이라는 글자는 아들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덜 자란, 덜 익은 음식을 이렇게 그릇에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맛이 맹탕이야? 뭐 허무맹랑하다. 이럴 때 쓰죠. 자식을 그릇에 넣어서 먹는다는 게 아니죠. 마음심은 생각과 감정을 뜻하죠. 그러니까 밑에 눌려 있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꺼릴 기는 몸기가 마음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갖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 정말 하기 싫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몸이 움직이지 그런 거죠. 충성충이라는 거는 신하의 마음가짐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운데 중자로 쿵 하고 눌렀습니다. 왕은요. 좌우 양 진영의 중심에 있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왕을 지키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칠복은 이 도리깨로 이렇게 타작을 한다든가 채찍으로 때리는 모습인데 물건이나 사람은 앞에 두고 때리죠. 그래서 항상 뒤에 씁니다. 힘력자는 대부분 뒤나 아래에 쓰죠. 왜? 힘써 앞으로 밀고 나아가죠. 또 무거운 물건을 위로 들어 올리기 때문이죠. 물론 앞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더할 것자 그런 경우인데 앞사람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꾸자 소리를 치면서 응원하고 있죠. 힘내 힘내 그런 경우죠. 또 이꾸자는 그릇에 음식이 담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거나 또는 물을 담아가지고 이런 경우죠. 좀 먹고 하세요.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그런 경우죠.
다음은 글자에 붙인 소리, 자음입니다. 지금까지 막 달려왔는데 여러분 힘드시죠? 최 선생이 어떻게든 1시간 안에 끝낸다고 다시 만들었는데 쉽지가 않다네요. 다 되어 가니까 파이팅입니다. 자음이라는 것은 글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붙인 소리를 말하죠. 자, 소리는 한자를 쓴 여러 민족들의 언어를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건 언어학자들의 몫인데 다만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글자는 한 음절로 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때나 또 읽어줄 때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죠? 모두 한 음절이어야 하는데 왜 어떤 민족들은 어떤 글자를 두 음절로 발음을 하죠? 자, 왜 그런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뜻글자는 말이 다른 여러 민족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통의 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물숫자입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죠? 콸콸, 졸졸. 이건 어떻습니까? 스. 파이프가 터졌을 때 물이 새는 소리죠. 그러니까 물이 뚝을 터뜨리고 세로의 길을 내면서 흐르는 그런 소리 아닐까요? 이 소리는 어디서나 같죠.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도 같죠. 아가 슈마리오 이리와 쉬에 쉬 갈라진 틈으로 새는 소리죠. 우리말 속에는 분명히 이렇게 수라는 소리가 살아있죠. 쉿, 조용히 말해. 적이 들을 수 있잖아. 말이 새지 않게. 그런 거죠. 훈민정음에서도 시옷을 치음이라 했죠. 이 사이로 새는 소리죠. 자, 다음 바람풍자입니다. 입으로 바람을 부는 소리, 그 소리 아닌가요? 문자 소리하고 비슷하죠. 자, 세조자는 뭘까요? 새는 뾰족한 부리가 특징이죠. 부리로 모이를 콕콕 쪼죠. 쪼다, 쪼, 쪼. 그리고 새처럼 입을 쭉 내밀고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아가 엄마 볼에 뽀뽀해 쪽, 쪽. 쪼는 우리 소리 아닌가요? 자, 하늘천입니다. 하늘은 텅 비어있죠. 텅 비었을 때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빈 드럼통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텅, 텅, 턴, 청, 천. 이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이거를 티엔, 티엔이라고 하고, 몽골에서는 그들이 모시는 하늘신을 탱게르, 탱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다만 이 소리가 우리 소리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소리하고 달라서 이 문자는 빌려 쓴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놈의 문자를 빌려주고 막 빌려 쓰고 뭐 돈입니까? 그냥 썼으면 자기들 건 거지. 그 빌려 썼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모든 말의 뿌리는 하나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말이 생기고 뭐 사라지면서 다른 언어가 됐겠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자기들만의 고유한 소리가 있죠. 이 민족도 저 민족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문자 소리는 고유 소리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건 한 음절로 정한 거니까 그거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데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한 음절로 수라는 소리를 붙인 거예요. 어떤 민족은 이것을 수이라고 하죠. 자, 지금 그들이 말하는 수이, 이거는 고유 소리입니까? 문자 소리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고유의 소리를 잃어버린 채 문자 소리로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결합된 글자에서는 공통의 자음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주자가 들어간 이 글자들의 음은 모두 주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는 이것을 글뜻을 풀다, 머무르다, 심지, 기둥, 물을 대다 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민족은 어떻게 이 말들을 주 하나로 발음을 하죠? 이 주가 고유 소리입니까? 문자 소리입니까? 우리는 고유한 우리말을 지키면서 살고 있죠. 물론 우리말에도 문자 소리가 섞여 있죠. 학교 뭐 그런 경우죠.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자기들 고유 소리를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나름 오래도록 이 문자를 연구하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 속에 우리 민족만의 그런 고유한 문화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뭐 상투, 저고리, 씨름, 윷놀이, 판소리 같은 게 글자 속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연구 초기에 누가 한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99.9% 아니 100%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요, 우리 민족이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차차 강의를 하면서 하나 둘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종착역이 보이네요. 끝으로 최 선생은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로 알려진 육서법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것을 2000년 만에 다시 정의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총망라해서 글자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장인공자하고 두 사람이 등을 진 모습인 이 북녘북자를 반대로 둔 거죠. 자, 장인공은 이 두 이자에다가 세로 하나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꼭 물가 양쪽에 뭐 외나무 다리를 놓은 것 같잖아요. 뭐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만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글자의 본 뜻은 어딘가를 건너가서 또는 건너와서 두 사람이 만나다 그런 뜻이겠죠. 자, 글자를 다시 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이렇게 세로선으로 갈라놨어요.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왼쪽은 해가 뜨니까 살아나는 거고 오른쪽은 해가 지니까 죽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 자는 왼쪽, 죽은 자는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이 글자처럼. 그런데 이들이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산 자와 죽은 자가 몸을 돌려서 만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의 강을 건넌 사람이 현세 이승으로 건너와서 후손을 만난다는 거죠. 무당무자입니다. 무당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위로하거나 또는 기륭을 점치는 자죠. 자, 다음에요. 이 사람들 위에 입구자 셋을 둡니다. 자, 입구는 그릇에 음식을 담아놓은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낀자형이네요. 그러면은 상다리가 이렇게 휠 정도로 빼곡하게 음식을 뭐 차려놨다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 또 입구자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소리 사이에 소리가 낀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떠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물건품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지금 뭡니까? 무당이 이렇게 제상을 차려놓고는 주문을 읊으면서 방울을 흔듭니다. 그러자 악공들이 꽹과리 장구를 치고 피리를 불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소원을 읊으면서 한바탕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요,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빛이 번쩍이고 과과강 하면서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립니다. 신령영자입니다. 바로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이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머, 깜짝이야. 하늘에서 소원을 들어주셨나 봐. 뭔가 있나 봐. 우리 소리를 다 듣나 봐. 아, 소름 끼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나 현상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은 누가 하죠? 바로 신이죠. 그래서 엄밀히 보일신하 이 귀신 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글자들이 통생략 되어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볼게요. 지금 이 글자 속에서 우리는 빗방울, 그다음에 밥그릇, 그리고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물의 형상을 본뜬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죠. 형이라는 것은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마치 찍어낸 듯 개체마다 달리 가진 고유의 꼴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마치 찍어낸 듯 모두 줄무늬 털옷, 그리고 북극곰은 마치 찍어낸 듯 모두 흰 털 옷을 입고 다니죠. 그게 형이에요. 상은 코끼리인데 상아가 특징입니다. 상아는 옥새 같은 그런 고급 조각 재료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상형은 뭐냐면 사물 고유의 꼴을 조각할 때처럼 특징만을 잡아서 본떠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바로 사물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드는 것, 글자를 그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형상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요. 지금 이 글자는 무당이 구슬하자 비가 내리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장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죠. 그거를 한자어로 표현한 게 뭐냐? 가리킬 지, 일사, 지사입니다. 지사는 바로 장면 연상을 말하는 거죠. 자, 다음에요.
누군가 이 초자연적인 힘이나 현상을 글자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야, 누가 그럽니다. 나는 저 나무만 보면 귀신 붙은 것 같아가지고 무섭거든. 나무를 소재로 만들어봐. 그러자 누가 그럽니다. 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누가 나무를 보고 무서워하냐?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쟤는 정신병자라서 그래. 하고는 그 의견은 거부되겠죠. 다른 누가 제안을 합니다. 야, 예로부터 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기우제를 지냈잖아. 올해도 그랬잖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까 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하면 어떨까? 신이 반응한 거잖아. 그러자 사람들이 야, 모두 그거 좋겠다 하고는 동의를 합니다. 굿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달라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할 것. 그것을 글자를 만드는 소재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회의죠. 다수 일반의 인식, 보편성, 객관성을 말하는 겁니다. 회의, 모일회, 뜻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 의도, 의사를 한데 모았다는 말이죠. 무슨 글자의 뜻과 뜻을 모았다는 말이 아니죠. 자, 다음은요. 이 글자는 본래 기우제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영적인 것, 귀신, 정신, 하늘, 복, 기하다 이런 여러 의미가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뜻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주죠. 전주는 의미의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가차입니다. 가차는 글자가 없어서 다른 글자를 빌려왔다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엄마라는 글자가 없어서 아빠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글자를 빌려온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물의 특징을 빗대어 빌려와 표현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조개패자를 설명했죠. 조개패에는 눈목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처럼 열리는 패가, 그리고 눈알처럼 둥글고 밝은 빛을 품은 진주. 가차는 상징과 비유를 말하는 거죠. 자, 끝으로 형성입니다. 이것은 모양형 그리고 소리성이죠. 이 소리성자는 뭐냐면은 귀로 전해지는 소리의 울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식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소식, 소문 같은 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소식, 소문을 전해 듣고 그 사물의 형상을 정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반구 사람들은 밀림에 사는 사자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책을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야, 사자는 어떻게 생겼냐? 사자는 특이하게도 대가리 털이 수북하고 이렇게 꼬리에 털송이가 있대. 근데 몸은 또 민둥하다는데? 그래? 그러면 맹수를 뜻하는 이 개견자를 넣고 면도한다는 뜻의 아이야자를 넣으면 되겠어. 그 좋은데 글자가 말이야 꼭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이렇게 울부짖는 것 같잖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형성이라는 것은 소식, 소문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발음보가 아니라. 저는 2016년도에 소책자를 하나 냈었죠. 그때 뭣도 모르고 이 육서법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이렇게 글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책에서 말했던 무슨 형상화네, 장면 연상이네, 상징과 비유네, 이 말들이 다 상형, 지사, 형성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이것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맞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육서라는 것은 하나의 글자가 6가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이것은 상형자다, 이것은 회의자다,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각각의 항목으로 구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육서법의 실체입니다. 줄에 의하면 8세 때 소학 과정에 들어가는데 풍육과는 왕족 자제들에게 육서를 먼저 가르쳤다. 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소학, 그러니까 글자를 배우기에 앞서서 이 육서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배움의 순서였던 거죠. 그런데 이토록 치밀하고 아름답게까지 한 이 문자의 서체를 이상하게 바꿔놓지 않나. 심지어 후한 때는 허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비록 설문회자라는 위대한 책을 남기긴 했지만은 육서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이 문자의 원리가 깊이 숨겨졌던 것이고 글자 해석이 엉망이 된 거예요. 어쩌면은 이게 바로
허신이 죽는 날까지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한자의 원리였던 겁니다. 한자의 원리는 이미 밝혀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으로 제 말을 좀 잠깐 할게요. 우리는 앞에서 이 세을자의 세는 사이의 준말이고 이것은 평지보다 꺼진 골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도 학설은 새를 그린 것이다. 싹이 나올 때 웅크린 모양이다. 심지어 누구는 물고기 창자다. 사람의 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하나의 글자를 두고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이 새라는 글자를 보면서 달리 발음할 수 있나요? 사, 소, 수 이렇게요. 그것은 아직까지 한자의 원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글자를 그림으로 보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그림일 뿐 고유보호로 이루어진 문자와는 다르죠. 화면 왼쪽이 그림이고 오른쪽이 글자입니다. 한자는 문자죠. 그러므로 당연히 고유보호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글자를 그림으로 본 고유보호로 해석하지 않은 모든 주장, 모든 책들은 100% 허구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 한자라는 거는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이 문자를 만든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고 스스로의 수준이 얕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문자라는 것은 약속인데 누가 글자를 만들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육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사, 한자는 어떤 특정 장면을 가리킨다고.